니켈 가격이 장중에 폭등했습니다. 15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 이슈에 그칠 것이 아닌 게 증권사에서도 관련 주식들에 대한 보고서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 오늘 대표 주식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침 오늘 저희 마수 한판에 출연해 주실 이 두 분의 전문가들이 니켈 관련 주식을 미리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린 바 있어서 더욱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앞에서 얘기한 건 하창원 본부장님 얘기입니다. 그러면 네. 니켈 관련주, 네. 기왕에 어제 뭐랄까요, 관심 있게 보자라고 소개를 해주신 만큼 네. 이 시점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낼 수 있을지 일단 결론을 듣고 네. 그에 대한 논리를 한번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니켈 관련 주식의 추가적인 상승에 무게를 두셨습니다. 하창원 본부장께서 어제 소개해 주신 종목 티플렉스, 네. 증권사에서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도 네. 장중에 지금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어제 이제 시장 시초에 좀 이제 얘기를 좀 드렸었던 종목인데 네. 이 거래사에 정말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이 종목을 좀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제 유가라든지 천연가스도 아마 오전 방송 계속 보셨던 분들은 제가 정말 뭐 GSE부터 시작해서 많이 말씀드린 거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원자재도 지금 순환매 사이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유가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이제 저점 대비 100% 이상 좀 올라왔었거든요. 이제 그런 이벤트가 발생되기 전보다 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곡물들이 좀 치고 올라오고 곡물. 그다음 구리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구리. 알루미늄도 조금 오르긴 했는데 예, 사실 예. 그 나머지 원자재에 비해서는 사실 이 선물 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니켈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었는데 사실 저점 대비해서는 좀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타났지만 그 다른 원자재들처럼 가격이 이제 선물 가격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우크라이나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서 사실 이제 원자재 쪽에 대해서는 보다 가속화 흐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마련이 됐는데 관련된 흐름들로 진행이 됐을 때 사실 이제 너무 많이 주가가 오른 부분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다른 원자재들 중에서 아직 덜 오르고 거기에다가 실적까지 좀 좋은 종목이 뭐가 있을까를 좀 찾아보시다 보면은 뭐 이런 티플렉스라든지 뭐 관련된 종목 중에 또 하나가 현대 비엔지 스틸도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주가의 위치도 사실 일정한 큰 흐름에서 지금 상승폭이 나왔던 게 아니라 저점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거나 아니면 긴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상하단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던 종목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주가의 상방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말씀드린 두 종목의 이제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 보시게 됐을 때 뭐 전년 대비했을 때 실적이 뭐 100% 이상 뭐 이 티플렉스라는 종목은 단기 수익만 200%가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주가 흐름과 비교를 했을 때 작년 고점과 사실 이번에 슈팅이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이제 고점의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베이스만 하더라도 사실 충분히 좀 상방이 열리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또 이 회사가 뭐 이런 희귀금속에 대한 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니켈이 또 스테인리스강 쪽에 좀 많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가격 상승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런 원자재 사이클에 대한 순환매로서 한번 좀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오랜 기간 박스권을 형성한 종목군들이 이제 이런 좋은 긍정적인 외부 업황에 따라서 뭐 물론 이제 전쟁이라는 이벤트 때문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 회사의 매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업황 자체가 마련이 된 상태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이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신고가 흐름들로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역시나 저희들의 고민과 마찬가지로 저희 시청해주고 계신 캔디님께서 이 정도 급격한 상승이라면 투기적인 자금이 유입되고 보지는 않는지, 그래서 이런 주식들 지금 따라가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침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이사님과도 나눈 바 있죠. 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니켈 관련주 뭘 사면 좋을까요? 이 답을 보고 이 캔디님과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께서 어제부터 티플렉스를 계속 소개해주고 계셨죠. 네. 그리고 나서도 오늘 20% 추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어려운 장에서
덕분에 수익을 거두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성웅 이사께서는 역시 티플렉스와 고려 아이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와, 저도 고려 아이언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예, 판가 전가도 가능하지만 이외에 다양한 해지 가능한 수단들이 많은 기업이더라고요. 네. 자, 저희 어제 이제 니켈 가격이 급등한 사실상의 정말 그 본질, 속성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제외하더라도 추가 상승 가능한지 저희 방송 전에 저희끼리 했던 이야기 네. 시청자분들께도 좀 해드리시죠. 네, 일단은 니켈 가격 그 추이를 한번 본다고 하면 21년도 작년이죠. 작년에도 강세였습니다. 강세 요인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수요와 공급 부분에서 비춰볼 필요가 있겠는데 수요가 긍정적이었거든요. 2차 전지의 소재로 그렇죠. 쓰이기 때문에 그렇죠. 21년 작년 하반기에도 2만 달러 정도의 수준의 가격을 형성을 했었거든요. 일단은 수요가 긍정적이라서 추세적으로 좋았는데 지금 플러스 요인이 나타난 거죠.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와 같이 니켈 가격도 투기적인 자금, 그다음에 쇼커버까지 동반하면서 지금 수급적인 요소로 5년 내 최고가를 나타냈거든요. 이 5년 내 최고가라는 가격을 풀어보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원자재가 쇼티지가 나서 이렇게 올랐다기보다는 그 해외라든지 전체적인 포지션 자체가 원자재 포지션이 있잖아요. 뭐 네. 금은 다양하게 포지션이 있다 보니까 한 부분 같은 경우가 만약에 급격하게 상승을 한다고 하면 이게 그 숏에 대한 커버를 해야 되는 요소가 있다 보니 나머지 원자재에서도 그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요인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니켈 상승이 이와 같이 나타났고 현재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점은 니켈과 관련된 관련주를 찾기보다 스프레드라는 포인트, 즉 그 점이죠. 실적과 연계해서 니켈 가격 상승이 제품 가격 상승의 수반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업종, 그러한 종목들을 찾아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니켈 가격이 어제 급등했던 것은 이 원자재에 대해서 갑자기 누가 엄청 많이 샀거나 특별한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 이른바 투기 세력들이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공매도 쳐놨던 것을 쇼커버링하면서 급등했다. 그래서 다른 원자재 가격들도 동반해서 오르지 않은 것이다 라는 해석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캔디님의 질문처럼 이렇게 투기적인 세력이 모인 이 종목에 니켈 가격을 보고 이 주식에 지금 투자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발상은 아닐지라는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그렇다 아니다 해주신다면.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아, 예, 조금 있다. 현재는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점이 스프레드와 관련된 그 부분이 이제 전가할 수 있는 게 티플렉스와 고려아연으로 저희가 비춰볼 수 있거든요. 물론 좋습니다. 뭐 티플렉스는 상승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은 주가의 변동성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단순히 테마로 분류해서 어느 종목을 중구난방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저희가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해서 접근을 하면은 그래도 뭐 시장 중심에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사님 설명 귀에 쏙 들어온다고. 그리고 저희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미리 어제 또 티플렉스를 소개해 주셔서 네. 오늘 이 두 분의 말씀이라면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 시장 보시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티플렉스에 대해서 한 신한금융투자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스테인리스 본강 관련해서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산업이 회복하면서 실적 성장세가 지속된다라는 보고서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은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데 전쟁 리스크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저 전제가 조금 글쎄요, 새로운 변수로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듣고 싶고, 결국에는 말씀하셨듯이 핵심은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주 원료인 니켈 관련해서 니켈 가격이 오르면 티플렉스의 판가 인상의 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증권사들의 호평입니다. 니켈이 러시아에서 나오는 비중이 한 1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자, 그렇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경기 둔화, 그리고 러시아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니켈이 근데 러시아가 아예 막혀버리면 오히려 가격이 올라서 이 종목도 오를 거라는 그런 기대감인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면 이제 전방 산업의 호조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제에 네. 기스가 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지금 여러 가지 대외 변동성이 좀 커지다 보니까 뭐 경제의 이런 성장에 대한 좀 불안감이 생기고는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또 이제 확장을 해서 금리 인상 쪽까지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금리 좋습니다. 인상을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미국의 뭐 고용 지표도 지금 거의 완전 고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경제 성장률 자체도 이전에 금리 인상을 했었던 그 시기보다 월등히 강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올린다라는 시각이 많고 그래서 이번에는 0.25bp 쪽으로 좀 얘기가 많이 기울고는 있지만 만약에 0.5가 올리더라도 50bp를 올리더라도 사실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좋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의 기초 체력은 여전히 좀 강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선 이후에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정권이 바뀌게 만약에 정권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아무래도 교체 시기이기 때문에 만약 그 결과에 따라서 인프라 투자는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니켈이라든지 이런 또 원자재, 기초 원자재 같은 부분, 뭐 알루미늄도 마찬가지,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전방 산업에 전방위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저는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급적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좀 우호적인 업황이 마련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차피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산업에 대한 구조적으로 보게 됐을 때 성장을 위해서는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관점 그리고 충분히 이런 코로나라든지 이런 이벤트 때문에 한동안 좀 이런 수요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이 붙어주는 것 역시나 전방 산업에 대한 활황에 대한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라면은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지금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 투기적인 세력도 있을 것이고 시장의 이제 수급적인 흐름들에서 이제 단기 쏠림에 따른 차익 매물도 나올 수는 있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니켈 다음 타자는 무엇일까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말씀처럼 원자재 관련 주식들 안에서 주식시장에서도 순환매처럼 모두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두 분의 전망은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알루미늄 그리고 이성웅 이사님께서는 가스와 희귀금속 꼽아주셨습니다. 희귀금속은 뭔가요? 희도류 같은 겁니까? 네, 뭐 그런 종류고 그다음에 반도체에 쓰이는 가스 같은 경우가 또 러시아와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뭐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진다라는 접근보다는 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또 희귀 금속이라든지 가스 쪽을 다루는 기업도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는 실적에 또 전가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주목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왜 이러한 종목이라든지 업종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가 같은 경우가 이와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크게 상승을 안 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그 가격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도 하나의 가능성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주가 가격에 배팅할 만한 그 요소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그 어떤 반도체 얘기도 살짝 하셔서 네네. 어떤 가스인지 좀 답이 나온 것 같은데 네네. 예,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관련 판가에 전가 가능한 기업까지 네, 이렇게 뭐, 답을 주시면요. 원익그룹 같은 경우 원익이요. 예, 원익그룹. 예,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주목을 한 거는 인고 사파이어 인고 쪽이거든요. 네. 이게 러시아 쪽이 그 우크라이나 쪽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인곱 부분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게 기사화가 되었고 주가가 어제 움직인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반대급부로 좀 반발 하락을 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한솔테크닉스라든지 아니면 그 일진그룹과 관련된 그 부분이라든지 예,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가 통상 한번 상승했다가 조금 조정이 있다고 하면은 뭐 반발적으로 한 번 더 상승 가능한 측면, 뭐 가격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 그러한 점도 있다 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대량으로 편입을 하기보다는 이러한 요소도 이벤트적으로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하나의 그 포트폴리오의 뭐 소량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으로
접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저희 첫 번째 주제가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참고 자료가 됐길 바랍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말씀 한판 두 번째 주제는 그래서 오늘 저희 오늘 밀 관련 주식 그리고 식량 관련주 중에서도 비료주들이 엄청 올랐죠. 오늘은 효성 OMB와 누보를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그림의 떡인가? 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그림의 떡일지 먹을 수 있을 떡인지 두 분과 함께 해답을 찾아보시죠. 투자 전략을 여쭤봤습니다.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그래, 그림의 떡이다. 그리고 이성웅 이사께서는 그래도 먹을 여지는 있다. 트레이딩 관점 대응 가능하다는 의견이신데요. 그래요. 그 원자재 가격, 그 식료품주들의 오름세와 함께 관련 주식들도 올랐는데 네. 본래 가치보다 더 좀 오버해서 오른 측면이 있다라는 해석으로 들리는데요. 네, 일단은 효성 OMB는 좀 이 화재 관련된 이벤트까지 좀 같이 붙어서 보다 더 세게 그렇습니다. 강하게 좀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효성 OMB도 이제 첫 번째 급등이 나왔을 때 와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네. 이제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면 그날은 보지 마시고 이제 다시 한번 좀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만약에 효성 OMB나 누보 같은 경우가 지금 워낙 또 급등이 많이 나왔고 앞서서 이제 원자재 순환매가 나오는 그림 자체가 이제 위치에너지의 바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좀 이벤트에 따른 시세 분출은 좀 충분히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접근을 하신다라면은 이번에 화재에 관련된 이벤트까지 붙어서 좀 이런 비료나 사료 쪽 관련된 부분까지 조금 더 세게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쪽보다는 이제 오리지널 좀 곡물 쪽으로 영향이 있는 오히려 팜스토리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팜스토리. 네, 누보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이 너무 많이 나왔고 사실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생기면 그만큼 이제 투자자들이 좀 매도하고 싶은 어느 정도 이제 차익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좀 강할 때 나오거든요. 물론 이 윗꼬리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음 거래를 폭락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일단 어느 정도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매수세가 조금 더 감소하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조금은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기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저희 대표 주식을 미래생명자원으로 잡았는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효성 OMB 그리고 누보, 미래생명자원, 팜스토리까지 지금 장중에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빠르게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낙폭을 줄이니까 오히려 이 종목들은 탄력을 잃고 있는데요. 미래생명자원을 필두로 해서 관련 주식은 어떨까요? 단기 투자도 괜찮은 영역인지 아니면 윗꼬리를 길게 단 만큼 조심해야 하는지 여쭤봤더니 저희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팜스토리 대안주에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이성웅 이사께서는 단기 이평선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기술적인 분석을 또한 병행해야 하죠. 네. 예, 설명해 주십시오, 이사님. 네, 아무래도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두 번째는 아주 역의 관점이고요. 네. 첫 번째는 제가 단기 평선 대응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거를 이제 사서 들고 가는 구간은 상당히 부담이거든요. 미리 이러한 그 곡물이라든지 그런 가격을 주가가 먼저 반영해서 상승을 한 구간이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반대로 역으로 관련해서 안 좋은 뭐 곡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안 좋은 그 이벤트가 벌어진다고 하면 주가의 하락은 상당히 빠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그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역으로 이제 역발상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면 음식료 업종 쪽을 접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음식료요. 예, 미리 이게 저희가 스프레드 쪽으로 집중이 될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덜 빠지고 되려 상승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뭐 하이트 진로라든지 그런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은 상승을 했었는데 대상이라든지 이런 예. 종목들은 되려 하락을 했거든요. 더 많이 빠졌습니다. 예. 지금 CJ 제일제당으로 그렇고 네네. 오리온도 그렇고 네.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상승하는 곡물 가격에 대한 원재료 부담 자체가 제품 가격 상승보다 더욱 크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하락을 한 측면이 있는데 이게 되려 지금 곡물 가격에 안정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되려 반등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최근에 올랐던 뭐 테마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접근하기보다는 역으로 지금 하락했던 음식료 쪽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료주들이 오히려 관심을 가지자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야 어려워요.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아 동의하세요? 네, 예,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네, 왜냐하면 음식료 쪽으로 해놓으면 좋은 게 네네. 결국에 만약에 지금 곡물 쪽은 지금 파종 시기를 좀 놓쳤기 때문에 아. 사실 좀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결국에 원자재 가격은 항상 피크를 치고 좀 어느 정도 다시 되돌림 현상이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보자면은 이건 가격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을 텐데 한 번 올라간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죠. 제품 가격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음식료가 중장기로 봤을 때는 오히려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고 또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음식료는 먹는 거잖아요. 근데 가격이 뭐 몇백 원, 몇십 원 올랐다고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되게 좋고 또 박리담회로 판매가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사실 라면 가격도 100원만 올라가더라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박리담회 관점으로 이렇게 판매되는 부분을 봤을 때 안 먹을 수가 없고 가격 올라가는 게 중장기로 계속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음식료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좀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리담회 가능한 음식료 중에서 뭘 제일 매력 있게 보세요? 뭐 사실 지금 이제 단기적인 이벤트까지 좀 본다고 한다면 이제 점점 사회적 거리두기 좀 이게 완화가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주류 쪽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중장기로 본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 이제 라면 가격 인상이 좀 나오고 있고 예. 진행이 됐죠.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수출에 대한 비중들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고 사실 예. 우리나라 컨텐츠가 굉장히 좀 좋아지면서 그에 따른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이제 일단 농심이 이제 라면 쪽의 대표이니까 볼 수 있고 뭐 상향식품이라든지 좀 비슷한 라면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뭐 작년부터 저희 방송 보셨던 분들이라면 농심을 주식 농부께서 계속 강조를 네. 해주셨었거든요. 네. 아 근데 무슨 이렇게 무거운 농심 같은 종목인가 했는데 야 이렇게 정말 인플레이션 시대에 시장에서 각광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얘기하시는 것도 하나도 흘려 들으시면 안 돼요. 다 내 걸로 채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환율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차트를 보면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때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1250원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요. 자 결국 이렇게 되면 수출 기업으로 구성된 우리 산업에는 아주 부담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내일 드디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자 대선이라는 아주 큰 이벤트 여기에 전쟁 리스크라는 불확실성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유가 환율 다 오르는 이 어수선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금 계속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한국 시장은 바닥을 어느 정도 지지하고 있는데 이 매수가 정말 현명한 것인지 내일 아주 큰 이벤트를 앞두고 저희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네. 넘어가시죠. 자, 두 분께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추가 상승 가능 여부에 주목하고 계시고 저희 이성우 이사님께서는 그래요. 시장에서 많이들 언급하고 있는 주요 지지라인인 1250원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정도가 돼야 시장에서 그래도 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일까요? 환율이? 이게 환율의 단적인 가격을 저희가 놓고 보기보다는 네네. 하나의 지표를 놓고 볼게요. 이게 시스템적 리스크로 촉발된 환율 상승이냐 아니면은 뭐 외부의 다른 변수가 있어서 동반해서 신흥국이 환율의 변화가 있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시스템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빅스 지표에 비추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우리나라 빅스 지표 자체는 뭐 안정화되어 있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빅스는 변동성 지표죠. 네네. 예. 그다음에 미국의 변동성 지표도 크게 뭐 지금 뭐 약간의 변동성은 있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뭐 크게 오른다거나 그러한 측면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측면에서 시스템적 리스크로 촉발된 거는 아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환율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있지만은 이게 1250원이라고 중요하게 제가 강조드린 게 아무래도 기존의 시스템적 리스크가 있을 때 가격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이 가격을 돌파한다고 하면은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데 그 가격대에서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은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낮다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 1,250원의 시스템 리스크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먼 사태 때의 가격대인데 자, 그렇다면 아예 결론까지 듣고 다음에 하창원 본부장께 여쭤볼게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변수인 대선 이후에 우리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저희 이성웅 이사께서는 장중에 강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 앞서서도 저희 그 사실 쉬는 시간에 하는 얘기가 진짜 마음의 소리잖아요. 많이 떨어질 때마다 이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것 같다라면서 이제 조금씩 긍정적인 톤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FOMC에 주목하고 계시고요. 자, 그렇다면 앞서 환율 전망과 함께 결론 얘기해 주시고 네. 일단은 대선 후 시장 자체는 장중 강한 흐름이라고 제가 결론을 지은 이유는 최근에 시장이 장중에는 또 안 빠지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뭐 외국인이라든지 그런 선물옵션 포지션 자체가 하방에 대한 그런 구축이 된 포지션을 많이 이제 허물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복합적으로 그 장중에는 강세를 나타내는 경향이 저희가 엿볼 수 있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현재의 리스크 자체는 주식 시장에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제 또 다른 리스크가 불거지는 그러한 걸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뭐 러시아 채권이 다음 주 16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생겨서 뭐 리스크가 촉발이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져 있는데 추가적으로 뭔가 저희가 예상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불거진다고 하면은 그렇죠. 시장이 또 한 번 레벨 다운이 될 수 있지만은 그렇죠. 그때 또 다시 대응을 해도 되는 구간이거든요. 현재 구간부터는. 아, 그래요. 야, 지금 저희 말하는 도중에 시장이 낙폭 다 줄여서 보합까지 올라왔네요. 네네. 네. 음. 자, 그렇다면 이사님 어떤 리스크가 또 나올지 국제 정세는 우리의 예측의 영역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출렁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는 매수의 영역으로 진입했다. 매수 사인을 주셨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창원 본부장께서도 자, 늘 잘 해주신 거 핵심 네, 요약해서 짧고 굵게 해서 마무리 지어주시죠. 일단은 변수가 많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이제 이벤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대선 이후에는 분명 지금까지는 이제 우크라이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시장이 좀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분명 대선 이후에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분명 새로운 일들이 발생이 될 거고 거기에 이제 신규 수급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원자재 쪽이랑 이런 쪽이 계속 지속은 되겠지만 이미 위치 에너지가 높아진 종목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관심이 갈 수가 있고 또 이제 이번 주에 남아있는 이벤트가 이제 유럽 쪽에서 금리 쪽 관련된 이벤트가 있고요. 거기에 올리게 되면 이제 또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좀 부담이 또 발생이 되겠죠. 그거라든지 아니면 뭐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발표되는 지표들도 있고 그러한 움직임에 따라서 사실 좀 FOMC에서도 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OMC 이후에 만약에 이런 좀 강력한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 다음 금리 인상이 또 굉장히 강하게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FOMC까지는 조금 조심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저도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사는 세력이 조금 없어서 그렇지 파는 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네. 이제 곧 저점이니까 네. 그런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스 한파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